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남편과 아주버님은 형제 사이지만 형제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이예요. 이렇게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남편과 아주버님을 보고 있으면 어릴 때 부모님께 하던 투정을 속으로 하게 돼요. 나도 이렇게 사이가 좋은 언니가 한 명 있었으면 사는 내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 셈이 날 정도로 아주버님은 남편밖에 모르는 바보 형이었어요. 그렇게 형제의 우애가 좋은 데에는 두 형제가 자란 환경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어릴 적에 이미 부모님을 잃었어요.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할머니와 서로밖에 없었죠.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주버님이 거의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구나. 제 동생의 평생 반려라니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요. 남편에게 좋은 형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주시니 저도 정말 고맙고 기뻤어요. 좋은 분과 식구가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도 했는데 처음부터 반겨주시고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해주시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제가 인사를 다녀온 후부터 아주버님은 매일같이 저희 신혼집으로 선물을 보내셨어요. 한우 세트나 가습기 같은 선물들도 보내시고 치약 세트나 새로 나온 세제처럼 생필품도 보내주셨죠. 너무 많은 선물을 받으니 제가 고마운 것을 넘어 죄송한 생각까지도 들어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주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걸 보내주셔서 저희가 살 것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너무 많이 받은 것은 아닐까요? 너무 많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여쭤봐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생이 좋다는 사람인데 아까울 것이 없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아주버님이 남편과 저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어린 나이에 식품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다가 점차 직책이 올라가 젊은 나이에 공장 책임자가 되었어요. 이후에 공장 경영권을 넘겨받아 지금은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고 계셨죠. 자기 명의의 집이 있는데 주말에 쓰는 별채는 다른 지역에 따로 있고 취미로 술을 모으시다가 바틀샵을 오픈하시는 등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주버님께 그 정도로 많은 선물을 받으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부담이 많겠지만 아주버님은 한사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부자가 된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버님과 남편은 정말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며 두 사람의 형제애가 돈독해진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 일이지만 형의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일을 하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버님은 어릴 적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일은 다 했대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나이 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주버님이 집안의 가장이었죠. 아주버님이 너무 어릴 때는 동네 어르신들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받아오고는 했는데 어쩌다 사탕 같은 것을 받아오면 자기가 먹지 않고 꼭 가지고 와서 동생인 남편에게 주었다고 해요. 돈이 너무 없어 항상 배고팠던 시절이라 먹고 싶었을 텐데 그 어린애가 동생 주겠다고 먹고 싶은 마음도 꾹 참았던 것이죠. 아주버님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생활비를 벌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 일하지 못하고 잘리기도 하고 너무 장시간 일하거나 심한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후 지금의 공장에 취직을 하고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계속 일을 해서 남편의 등록금도 대주었다고 했어요. 그때쯤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남편은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 아주버님은 결국 공장의 사장님이 되어 경제적인 여유를 얻는 것에 성공했고 남편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아주버님만큼 여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빠듯한 편이에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남편과 저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고 계세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어서 아주버님에게 답례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정도의 여유는 없는 처지가 한탄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받고만 있는 것이 염치가 없어서 아주버님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셔도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마음의 짐이 크기는 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의 화장품을 살 때 제 것까지 사다 주고는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안 이꺼워서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형님이었어요. 물론 형님보다 아주버님이 훨씬 잘 나가고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은 아주버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쩌다 저희 집에 오는 날에는 아주버님과 남편 눈을 피해 저에게 찾아와서 비겁하게 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내가 쓰는 화장품이 동서네 집에도 있네? 이거 비싼 거라 동서 화장대보다 더 비쌀 텐데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가난한 티가 벗겨지나?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주버님을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형님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돈을 쓰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형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은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형님이 저녁을 먹고 나서 저희 옷방에 들어와 구경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말도 없이 갑자기 옷방으로 들어가니 당황스러웠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함께 들어가서 여쭤보았어요. 형님, 옷방 구경하시려고요? 제 옷들은 별로 구경할 만한 건 못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지만 형님은 말도 없이 옷방을 휘휘 둘러보다가 갑자기 장갑 한 켤레와 목도리를 집어드는 것이었어요. 이거 좋네? 이거 나 가져가도 되지? 그럼 가져간다?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그 장갑과 목도리는 저희 친정엄마가 주신 것이라 제가 아껴가며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장갑과 목도리를 집어서 옷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붙잡았죠. 형님, 그거 제가 아끼는 거라서 그거 말고 다른 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자 형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뒤를 휙 돌아보며 저를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난 이거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차피 이렇게 좋은 물건은 내 남편이 사다 준 것일 거 아니야. 가난뱅이가 가지고 있을 물건도 아닌데? 내 남편이 사준 거면 어차피 내 것이기도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갑자기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저는 그 장갑과 목도리를 주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형님. 그건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물론 아주버님이 매번 좋은 물건 사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기는 한데 그거는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붙잡자 형님은 짜증스럽게 저에게 장갑과 목도리를 확 던지면서 소리를 치며 옷방에서 나갔어요. 어차피 내 남편한테 이것저것 다 받아냈으면서 이거 좀 달라니까 그걸 못 줘. 거지 근성 어디 가나 보자. 아휴, 안 가져가고 말지.
저는 형님이 던지고 나간 장갑과 목도리를 주우면서 문득 서러운 생각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고 형님이 던지고 간 장갑과 목도리를 정리했어요. 형님 말씀대로 저희 부부가 아주버님께 분에 넘치게 많은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애정으로 식구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형님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하는 말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후 며칠을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형님이 계속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형님에게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방법은 아주버님에게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형님의 행동이 힘들다고 아주버님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아주버님께 저희에게 주는 선물을 지금까지보다 덜 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이상한 결론이기는 해도 형님이 아주버님의 돈을 저희에게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아주버님을 만나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속상해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 실은 제가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 아주버님이 섭섭해 하실까 봐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이 저희 부부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버님 부부의 돈이고 형님의 돈이기도 한데 그 돈을 저희에게 많이 쓰시니 형님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형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께서 남편에 대한 지극한 애정은 이해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는 것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 해서요. 그렇게 해서 형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그게 서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주버님은 조금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할 말이 있지만 모두 하지 못하는 듯이 곤란한 표정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아주버님은 천천히 입을 떼셨어요. 사실 제가 동생 녀석을 다른 형제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아끼는 데에는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심지어 동생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재수 씨도 제가 이렇게까지 동생을 아끼는 이유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제 요청에 대해 아주버님이 알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말라고 하는 등의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놀랐어요. 일단 저는 끄덕이며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다 큰 동생을 이렇게까지 제극정성으로 챙기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실은 녀석이 오래전에 제 목숨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병명도 모른 채 몇 년을 누워지는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모두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먹은 것이 소화도 되지 않고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어쩌면 심리적인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어쨌든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태어난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죠. 동생이 태어난 뒤로 저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귀여운 동생을 보면서 함께 놀고 싶다고 생각했고 의지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뒤로 점차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죠. 부모님은 동생을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동생 덕분에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동생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녀석이 태어난 뒤로 같이 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 몸을 일으킨 거죠. 그러더니 아주버님은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냐면서
자기 목숨을 살려준 남편에게 이 정도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남편을 보면서 책임감으로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었죠.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다 듣고 보니 아주버님의 남편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또 제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아주버님에게 남편에게 쏟는 애정을 줄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과 남편의 어릴 적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어요. 생각해보면 형님이 아주버님과 남편의 관계를 싫어하면서 저에게까지 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우애가 좋은 형제 관계를 형님 때문에 끊도록 하는 것도 이상했으니까요. 얼마 후 아주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돌아서는 저를 붙잡더니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재수 씨에게 그렇게 구는 것은 아내가 돈에 대해 욕심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볼 테니까요. 저는 아주버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엇을 알아본다는 것일까 싶었지만 어쨌든 형님의 행동에 대해 아주버님이 미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일단락되고 저는 형님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만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죠. 형님은 그냥 두고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저는 돈독한 사이로 지내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뒤 남편이 건널목을 건너던 중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당시의 남편은 타박상 정도의 부상을 당했고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찜찜했던 건 남편이 왜 갑자기 넘어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간질이 발병을 하는 것은 아닌지 괜히 걱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가서 남편은 또 직장 건물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 저에게 연락이 닿았죠.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병원 침상 위에 멀쩡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왜 넘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몸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주버님께 연락을 드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몸에 딱히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셨어요. 정밀 검사를 더 해보겠지만 몸에 이상이 없다면 심리적인 문제도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셨어요. 아주버님은 조금 후에 세상이 무너진 얼굴로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 모든 일이 본인 탓인 것 같다면서 자책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건 떠올리기 싫은 일이라 제 어릴 적 병에 대해 동생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생도 똑같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괜히 그런 이야기를 내뱉었나 싶고 그래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옛날에 알 수 없는 병이 동생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아주버님께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리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앞섰죠. 남편이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했지만 남편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종일 누워있기만 했어요.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못하고 어지러워 눕고 싶어 하기만 했죠. 그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남편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섰어요. 전 재산을 쏟아서라도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병원비는 물론 치료비와 약값까지 모든 걸 내주고 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검사는 전부 다 받게 해주셨는데도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거든요. 검사를 해도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만 받자 아주버님은 어릴 적 그때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죄책감에 불안에 휩싸여 손까지 벌벌 떨면서 남편을 간호했어요. 남편은 점점 말라갔어요. 하루는 남편이 먹은 음식을 모두 개워내는 것을 본 아주버님은 결심을 한 듯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동생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
비슷한 병을 극복했다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병명을 모른 채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치료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의 모습을 보니 이제 민간요법이든 뭐든 다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보려고요. 그러니 재수 씨, 동생의 간호를 잘 부탁해요. 동생 녀석을 살리려면 지금은 아무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주버님이 산에 들어간다고 하자 걱정이 되어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 민간요법이 통할지 알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가급적 매일 연락을 할 테니 동생의 상태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정말로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생에게 도움이 되는 약초를 캐고 생활 방식을 찾아본다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의외로 아주버님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형님이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방학 때 빼고는 본인도 바쁘고 아주버님을 챙겨줄 수 없었는데 잘 됐다는 식으로 상관없으니 다녀오라고 하셨죠. 형님도 아픈 저희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산에 들어가신 뒤에도 약속대로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해서 남편의 상태를 묻고 산에서 찾아낸 약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얼마 후부터는 종종 병원으로 아주버님이 보낸 약초가 도착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약초를 남편에게 먹이기도 했죠. 남편은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주버님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어요. 제가 아는 아주버님은 절대 연락을 건널뛸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덜컥 걱정이 되었어요. 산에서 혼자 쓰러져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 형님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형님에게는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형님도 아주버님에게 매일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형님에게 전화를 하니 조금 후 형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전화를 받은 순간 제 귀가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쿵쿵대는 음악 소리가 핸드폰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형님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저예요. 동서예요. 형님, 아주버님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어서 전화드렸어요. 통화 가능하세요? 어디에 계세요? 그러자 형님은 제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혀가 꼬일 대로 꼬인 채로 대답을 했어요. 딱 들어보니 이미 만취한 상태인 것 같았죠. 형님은 저인 줄도 모르고 신이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누구? 남편 말이야? 그 인간 죽었지. 정신 나간 놈이 동생 때문에 약초 뜯다가 산에서 굴러서 어떻게 됐나 보지. 내가 산상 캐면 그때 연락하랬거든. 야, 너 올 거야 말 거야. 오늘은 내가 죽은 남편 돈으로 쏜다. 빨리 와. 형님은 어딘가에 콜라텍에서 만취한 채 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형님 입에서 나온 죽은 남편이라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형님이라도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 사망 소식이라도 들은 것인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고 맨정신이 아닌 사람의 말이니 무시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취해서 놀고 있다는 콜라텍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죠. 가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주버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형님이 말한 콜라텍에 가보니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문화 충격을 먹었어요. 술과 춤이 난무하는 곳이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추파를 던지며 춤을 추고 있는 곳이었죠. 저는 그 틈에서 형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형님의 뒷모습을 발견해 곧장 그곳으로 갔죠.
형님은 양 옆으로 남자를 끼고 앉아 몸을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어 이 남자 어깨에 머리를 뒀다가 저 남자 어깨에 머리를 두며 신나게 끼를 부리고 계셨어요. 평상시에는 교수라는 본인의 직업을 내세우며 지조와 정절을 강조하셨던 분이 저렇게 문란하게 놀고 있다니 그냥 허 하는 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그런 행동 뒤에 따라오는 형님의 말들이 더욱더 사람 뒤통수를 치는 말들이었어요. 내 남편이 치동생 구하겠다고 산에 들어갔거든. 약초를 캔다나 뭐라나. 근데 좋은 약초들은 아주 위험한 절벽이나 산세가 험난한 산에서만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라고 등 떠밀었지. 평생 산이라고는 한 번을 안 가본 사람이 그런 산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안 봐도 비디오로 다치거나 잘못되겠지. 난 그거 보라고 보낸 거야.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지금 연락두절이라는 거지. 그러더니 건배를 하며 이제 내 남편 돈은 다 내 거니까 마음껏 마시자고 라는 소리를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것 같아 저는 형님을 두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 형님 머리끄덩이라도 잡았어야 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물론 남편도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 이틀 고민을 하다가 아주버님이 정말로 공경에 처했다면 저희 부부 말고는 도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희 부부가 이럴 때 아주버님을 꼭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주버님을 도와야 해요. 이제까지 아주버님에게 입은 은혜가 많고 지금 병원비도 다 아주버님이 내주시잖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당장 아주버님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큰일이 났다면 어떡해요. 남편은 제 말에 동의를 했어요. 남편도 아주버님 걱정에 잠을 못 잃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속만 썩이던 차에 제 말을 듣고 동의를 한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속전속결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집까지 팔게 되었지만 그동안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별것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저는 집을 판 돈으로 탐정사무소에 연락해 전국 팔도로 아주버님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남편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저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주버님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을 찾는 것이 저희 남편 목숨까지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주버님의 실종 소식에 너무나 상심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도 했고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버님이 찾아 나선 민간요법만이 희망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소식은 쉽게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벌써 몇 달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즈음 아주버님과 닮은 분이 있다는 정보를 가까스로 접할 수 있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주버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산에서 내려오고 약초만 캐러 다니는 아저씨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이제까지의 정보 중에서 인상착의가 가장 비슷해서 어쩌면 아주버님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주버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혼자 험한 곳에 가는 것이 걱정된다며 말렸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는 여기에서 몸을 회복하는 것에만 전념해. 당신이 살아야 아주버님도 사는 거야. 당신 건강만 바라고 산에 들어가신 거니까. 알았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놔주었죠. 저는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위치로 곧장 향했어요. 그 장소는 산골짜기 중턱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집이었어요. 사방에는 산뿐이었고 집이라고 하기 민망한 낡고 좁은 건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싶은 지경이었죠. 낮 시간에 와도 을씨년스러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산 위에서 낙엽을 밟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덥수룩한 수염으로 얼굴을 반이나 덮은 아주버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 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와 남편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저는 입이 10개라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주버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이 일어날 수 있게 간병을 잘하거나 제가 약초를 캐러 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주버님.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주버님을 만나자 안심이 되는 것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마구 났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를 달래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과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수 씨, 울지 마세요. 사과하실 것 없어요. 절대 재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정체를 숨긴 것이었어요. 진작에 이야기를 했어야 재수 씨나 동생이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약초를 캐러 온 것은 맞지만 긴 시간 산에서 숨어 있게 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형님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오래전부터 형님의 잘못된 행실과 범죄 행각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형님의 꼬리를 밟아 덮치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돈으로는 못 갚을 짓을 하도록 일부러 둔 거예요. 동생 목숨까지 걸고 버틴 일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것은 저예요. 알고 보니 교수 형님은 콜라텍에 빠져 고주망태로 지내면서 아주버님 사업체에서 나오는 돈을 물 쓰듯 펑펑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은 남편이 그렇게 아프게 된 뒤로 병원에 한 번을 안 가본 것이었다고 했어요. 돈은 얼마든 써도 괜찮으니 힘든 저를 대신해 형님이 도와주기를 바랐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전에도 형님은 저나 남편을 함부로 대했고 아픈 뒤에도 그랬어요. 아주버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에 병원이라도 가보라면서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겠다고 말하자 형님은 끝까지 취해서 산삼 캐오라며 깔깔대고 웃었다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약초를 캐고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이 끊기던 날 산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하루 이틀 버티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조난을 당했을 때 불현듯 죽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아내가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 범죄 행위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산에서 실종된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리 빠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주버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안도를 했어요. 저와 아주버님은 그 허름한 집 안에 앉아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잡으려는 계략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조난되어서 죽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듣게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 오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아내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콜라텍에 가서 아내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조난되어 저 세상에 간 것 같다고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기는커녕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남편 돈이 이제 다 자기 것이라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확실히 아내의 극악무도한 짓들을 제대로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내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서 며칠 후에 산을 내려갈 예정이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듣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모두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모든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산에서 지내는 불편함보다 동생 녀석 소식을 알 수 없다는 답답함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날아다니는 새한테 혼잣말로 동생의 생사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쟤일 때문에 이렇게 잠적한 사이 동생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여전히 남편을 끔찍히 생각해주는 아주버님께 감사했어요. 아주버님, 저는 아주버님이 살아있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아주버님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눈앞이 얼마나 캄캄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보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제 남편의 목숨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이지만 하나의 목숨 같은 사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그렇게 저와 아주버님은 오랜만에 회풀을 풀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며칠 후 산을 내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날짜에 맞춰 아주버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죠. 제가 먼저 산을 내려와 다시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혼자 병원에 있던 남편은 제가 돌아오자 눈을 크게 뜨고 아주버님의 소식을 물어보았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무사하시다는 소식과 함께 아주버님이 해준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주버님이 하려는 일이 모두 잘 되었으면 한다면서 자신은 회복에만 매진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산에서 돌아온 아주버님은 집에도 들르지 않고 경찰서부터 찾아갔어요. 저는 아주버님의 연락을 받고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아주버님은 먼저 실종 및 사망 신고부터 정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실종 및 사망 신고를 누가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얻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아주버님의 사망 신고 또한 조작을 한 것은 형님이 되었죠. 5개월 정도 실종이 되었는데 5년이나 실종이 되었다고 조작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 된 것이죠. 아주버님은 서류를 들고 형님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저와 함께 집에 들어서자 어질러진 거실이 보였어요. 거실에는 여기저기 형님의 소지품이 떨어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많지 않게 늘어누워 자고 있는 형님이 보였어요. 아주버님은 쿵쿵거리며 걸어가 형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왜 이래? 귀찮게. 엄마 잘 거야. 일어나 보지. 왜? 저 세상 간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잠에 푹 빠져있던 형님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아주버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당신?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 왜 여기에 있는 건데? 분명히 실종되었는데? 그래, 그런 줄 알았겠지. 그런 줄 알고 더 뻔뻔하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내 적금을 타서 즐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지식인을 가르치는 교수야? 그러고도 교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난 이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네 학교에도 네가 한 모든 폐륜 행동들 서류로 첨부해 보낼 거라고.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아주버님이 경멸하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자 형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내 사망 신고는 당신이 조작한 것으로 경찰에 알렸어.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신고를 해서 30억이 넘는 내 재산을 받았지? 그거 펑펑 쓴 것 같던데 이제 당신이 다시 갚아야 할 거야. 그리고 그동안 내 회사에 돈을 횡령해서 콜라텍에 뿌려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제대로 죄값을 치러야지. 여보, 한 번만 봐줘요. 네? 나는 진짜 당신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줘. 어? 하지만 아주버님은 가차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기소했고 형님은 30억이 넘는 돈을 갚지 못한 데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개망신당하며 대학까지 잘리게 되었죠. 교수라는 직함 하나로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본인은 지식인이라며 잘난 척을 했는데 아주 쌤통이다 싶었네요. 아마 이제 형님은 옥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아주버님의 목숨을 걸고 펑펑 쓴 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형님의 기책 사유로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형님은 옥에서 나오더라도 기댈 곳 없이 위자료를 갚아가며 혼자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이 돌아온 날 덥수룩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주버님을 보더니 형, 수염 잘 어울린다. 라고 농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해 묻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 형제들만의 특별한 대화가 아닐까 싶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두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저는 남편과 아주버님의 재회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그 이후 신기하게도 남편은 천천히 다시 상태가 좋아졌어요.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직도 원인이 불명이라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당장 남편의 상태가 좋아진 것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얼마 뒤 남편은 퇴원을 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퇴원을 하게 되면 저와 남편과 아주버님은 셋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아주버님의 자녀들은 다들 유학을 갔기에 어차피 아주버님 혼자 지내셔야 됐거든요. 저희가 집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집을 마련해 주시게 되었지만 저희도 그 집값의 일부를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꼭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어도 아주버님께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제부터 아주버님과 함께 살면서 아주버님께 진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갈 예정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 신뢰 있는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